세종공에서 정보보호를 하고 있는 이혁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UAM이라고 해서 그 정부에서 새 먹거리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약 40분 정도 시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표님한테 영업활동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잠깐 드리고요. 흔히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름 갖고 많이 따지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들었던 게 뭐냐면 거긴 제주도만 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시아나는 아시아만 가나요?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래서 약 45개의 도시를 취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영업 활동 끝났으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항공기는 안전할까요? 해킹에 대해서 한 번도 항공기가 해킹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미국에서 이 친구 보안 전문가인데요. 크리스 로버트라고 하는 친구. 트위터에다가 2015년도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Find myself on 이렇게 해갖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데 저기 위성이랑 통신하는 거 그 화면 봐볼까? 아니면 EICAS라고 그래서 그 조종실에서 보는 엔진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그 계기판 한번 봐볼까? 뭐 이렇게 해서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게 뭐냐면 이외에 한 4개 정도 비행기에서 나는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심각해졌죠. 왜냐하면 항공기가 여지껏 해킹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FBI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뻥치고 있네라는 그런 식의 결론을 얻었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소문이 좀 미국에서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보잉 757 지금도 다니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보잉 757을 대상으로 해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미 국토안전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2016년 9월 19일 날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라 주기장이라고 해서 이제 공항 아니죠. 거기에 착륙되어 있는 757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안보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는 사이버 보안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틀 만에 비행기를 해킹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CBS에 나온 건데요. CBS 뉴스에 나온 건데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 2019년도가 뭐였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였고요.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마침 트럼프의 전용기가 보잉 757이기 때문에 이게 해킹됐다, 뭐 무슨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다음에 대통령 될 양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이 전혀 안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뉴스에 나신 거 보면은 2016년 9월 19일 날 적어됐는데 2017년 11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공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특히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이제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지만 미국도 저희 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미국은 FAA라고 그래서 Federation Aviation Administration 해갖고 항공 보안 쪽 관련돼서 기체가 정말 안전한지 이 비행기 떠도 되는지 그걸 점검하는 쪽이 있는데 얘네에서 이제 다 점검을 하는데 사실 그렇죠.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소스 코드, 전사 안에 들어간 소스 코드 하나를 고쳤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후폭풍이 날지 모르는데 그거 다 조치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 정도 걸렸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대략 이거 이외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려서 전 세계에 있는 코드를 다 고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미국에서 나왔던 기사라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릴 UAM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가 해킹이 쉽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그 기계에 접근이 되게 용이하면 누군지 시도를 하겠죠. 항공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비행기 리스에 쓰는데 리스하는 비만 한 달에 한 3억에서 4억, 3억에서 5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를 일반 개인이 못 쓰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못 하니까 해킹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UAM은 그보다는 훨씬 쌀 테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UAM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걸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서 만든 UAM이 뭔가라고 하는 소개하는 영상 잠깐 한 5분 정도 되는데 중간중간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죄송합니다.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비행물체, 미래를 그린 SF 영화, 만화, 소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아이템이죠.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영화 제5원소에도 도로가 아닌 하늘을 질주하는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영화 속 배경인 23세기만큼 이게 멀게만 느껴지시다고요? UAM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하늘을 나는 택시,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를 하냐면 영화 속에서나 봤던 하늘을 나는 택시가 이게 2010년 11월 11일 날 여의도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죠. 드론을 한번 국토부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했던 거는 중국제 이항사, 중국에서 만든 이항사라고 한 거고요. 단순히 이때는 뭐를 했냐면 160km 이상의 저걸 태울 수 있는 그 드론을 띄웠다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우리나라 UAM의 최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기술의 수용성을 한껏 높였는데요. 이제는 꿈보다 현실에 더 가까워진 드론 택시. 첫 실증에는 해외에서 개발된 기체를 활용했지만 본격적으로 실용화되는 시점에서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기체가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화 시스템과 현대자동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화 시스템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저 드론은 아니고요. 드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기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거는 약 시속 3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하늘을 나르는 기체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버터플라이는 김포공항에 가시면 1층에 전시돼 있고요. 현대에서 만드는 거는 인천국제공항 가시면은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헬기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을 쓰죠. 모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댕기기는 이게 시끄러워서 못 댕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소음이 되게 적죠. 보통 이곳 스펙에서 얘기하는 건 60dB 정도를 얘기하는데 60dB라고 하면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하는 벨소리 정도의 소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심을 댕길 때 그 정도 속도일 때 소음이는 뭐 댕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종사를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8개의 프로펠러로 활주로 없이 비행이 가능한 수직 기본적인 거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활주로를 해서 이용하지만 얘는 수직 이착륙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합니다. 도심을 댕겨야 되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이 필요로 하고요. 현재 기본 계획은 유인화, 그러니까 조종사가 있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으로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유인보다는 무인 쪽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되는 거는.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유인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인 개발되고 승무원과 있고요. 체험 및 응급 구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도심 속을 비행하는 드론 택시는 편리한 만큼 안전도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비상시를 대비한 낙하산 설치나 프로펠러 뭐 이런 식의 그냥 일반적으로 물리적 보안에 대한 이슈들을 연구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비용도 그래서 중요한데요. 여의도에서 인천
인천국제공항까지 철도나 버스를 이용하면 말씀해 1시간이 주셨는데 여의도에서 걸리는 약 인천국제공항까지는 40km의 대략 이 거리를 정도 시간을 드론 생각을 택시 하고 만에 갈수 있고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지만 비용 초기에 같은 조종사가 경우는 운행할 경우에는 요금이 약 여의도에서 11만 인천공항까지 원이나 든다는 사실. 현재 그러나 상품은 향후 11만 원 자율주행이 생각합니다. 가능해질 한 경우에 사람당. 약 2만 원 정도로 그 낮아질 조종사가 전망입니다. 있을 도심 경우 항공교통이 근데 무인으로 하면 활성화된다면 2만 원 정도로 지상의 생각을 하죠. 교통체증을 그럼 피해 2만 원 빠르게 정도면 움직일 수 억셉트블 있겠죠. 하시죠. 세계 그래서 각국은 그렇게 이미 돼서 도심 내 수직 이착륙이 지금 가능한 전기동력 비행체 시장은 개발 어쨌든 및 그쪽으로 사업 가려고 선정을 하고 위해 있고요. 빠르게 움직이고 말씀드렸던 있으며 대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이가 2023년에서 전기로 하는 그런 식의 25년쯤부터 그림으로 하고 상용 있어서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도 큽니다. 2023년에서 25년 약간 이렇게 뒤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있지만 도심 항공교통이 이렇게 돼 도입되려면 있고요. 안전하게 또 원활하게 도심 항공교통 용도의 기체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도심 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지난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2025년 드론 택시를 공항 셔틀버스 서비스에 최초 도입하고 2030년 도심에서 본격 실용화하고 2035년에는 완전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은 이번 실증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을 위한 비행기회 제공과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출퇴근 통행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70% 저감되고 2040년까지 누적 시장 규모 13조 원, 일자리 지금 16만 바라보고 있는 명, 거는 부가가치 예, 11조 원이 창출이 13조 예상이 되는 일자리 도심 16만 명 항공교통 산업. 차지하고 국내 기업이 만든 드론 예, 택시가 부가가치 하늘을 나는 11조, 날이 11조 머지 정도 않았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파가 하고 싶은 저건 큰 사업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서. 그러면 PT에서 보신 거는 이거 제조사 자동차 회사하고 현대차하고 하나 시스템즈 거기밖에 안 나오는데 항공사가 왜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도 살아남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향후의 개발 향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재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요새 개인주의 쪽 많이 들어걸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코로나 때 많이 고통을 했었는데 이제 전염병 청구를 하고 있고요. 내연기관을 많이 저희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유라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CO2 많이 발생시키고 오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구 온난화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에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때 점점 힘들어서 차로 오래 가는 거 힘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이나 이런 거 뭐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유한한 자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대응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항공사도 살아야 돼서 살아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데 모르겠는데 UAM이란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환경오염 제로를 가는 상황에서 CO2 제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기나 수소에너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하죠. 요새 전기차 하도 난리치고 있는데 배터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 가고 있고요. 서울 시내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인데 거의 직장이 서울에밖에 없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다 서울에 출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이사항으로 메가시티라는 형태로 해서 교통 대란 비슷하게 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자동차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긴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UAM이라는 거 말씀드린 아까 하나 시스템즈 현대차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심을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을 적게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공항이 필요 없는 활주로가 불필요한 식의 시스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UAM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잠깐 컨셉을 말씀드리면 나사에서 사실은 왜 항공사가 이걸 하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처음에 제안했던 데가 나사 쪽하고 우버 쪽에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에서 제안한 거 보면 AAM이라고 그래서 Advanced Air Mobility라고 그 산하에 UAM, RAM이라고 적어집니다. 기본은 수직 이착륙기를 이용해서 전기나 수송 등을 이용해서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를 구현한다라는 게 기본 컨셉인데요. 그래서
UAM 같은 경우는 에어택시를 해서 도심에서 도심으로 움직이는 거, 도심에서 공항까지 가는 이런 식의 컨셉을 잡고 있고요. 도시 간으로 해서 리저널해서 RAM 쪽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아주대에서 그 응급 시설 갖다 놓고 헬기 움직이려고 할 때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난리가 났었죠. 헬기 못 띄운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소음 부분이 적어되다 보니 긴급 환자 수송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나사에서 말아본 아까 보셨던 UAM하고 RAM 해서 AAM이라고 했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라고 해서 나사에서 프리딕션 비슷하게 하는 건데요. 초창기는 얘도 항공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기랑 비슷하게 갈 거다. 즉 지금 저희도 컨셉 비슷하게 잡는 건 이 뒤에 나오는 뭐 경로 뭐 이런 코리도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드릴 건데, 경로는 저희도 지금 보면 항공기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무작정 아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로를 지정한 경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예, 기존 공역 및 절차라고 표현을 했고요. 항공기 인증 시스템 운영 평가라고 해서 항공기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 비행기를 띄워도 되겠다 안 띄워도 되겠다 그 검사하는 그 인증 시험 그대로 기존에 갈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자동화 기반의 방식으로 가는 거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뭐 나머지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같은 경우에 예. 시스템 자원의 자동화된 기반의 유비쿼터스 UAM 명령인데, 기본은 최종 denge는 아까 보셨던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게 1997년도에 나왔던 제오 원소라고 하는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아시는 분이 여기 연배 보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늘을 나르는 그 기체들이 엄청나게 많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00개 정도까지도 실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간은 2020년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초반부터 시작해서 2040년도 한 앞으로 한 20년 정도 넉넉하게 그 후쯤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현대차, 기아 그 이쪽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신규 사업에서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저걸 하다 보니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48개국의 347개 회사에서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시스템이 나오지 않았고 아마 내년쯤 돼야 좀 정상적인 시스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요게 저희가 얘기하는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드론 형태고요. 그냥 헬기처럼 프로펠러기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서 그냥 수직 상승하고 수직해서 뜨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얘는 지금 현재 달릴 수 있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20km 정도 속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나왔던 기체이기 때문에 테스트하거나 평가하는 거는 금방 될 것 같고, 지금 요게 현대차나 한화에서 진행하려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인증에 대한 속도는 느낄 것 같지만 시속 300km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좀 어떤 형태냐면 기체가 있으면 요게 요 로터랑 요 로터가 거꾸로 올라가고 방돌아서 직진하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요 형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은 저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기체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0년 우리나라 2020년도에서 뭐를 했냐면 코리아 UAM 그랜드 챌린저라는 거를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각 기업들을 전부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은 항공사가 있고요,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기체 만드는 쪽 통신사, 그 이동통신사,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몇 개 그 군들을 잡아서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아까 2020년도에 띄웠던 거 말고 올해 4월 달에 전라남도 고흥에서 실제로 만들어서 한번 띄워봤고요. 물론 이제 아직 기체는 만들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이때도 사람이 탄 건 아니고 쌀 푸대 한 80kg짜리 집어넣고 돌린 상황이었고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9월 달에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실증 사업으로 돌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지연이 됐고요. 어쨌든 지금 목표는 2025년 12월 달까지는 띄우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목표고요. 자, 여지껏은 뭐 소개하는 차원에서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죠. 예, UAM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체만 있으면, 비행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비행기가 달리려면 그러니까 경로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죠. 저희가 뭐 아무 쪽으로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신 게 저희 지금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기체가 뜨면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가고, 이게 이제 그 경로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성에서 모든 자동차도 이제 내비게이션 할 때 GPS 쓰시죠. 비행기도 다 GPS 씁니다. GPS 또 내지는 러시아 거 같은 경우에 글로나스라고 하는 시스템도 쓰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위치를 잡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항공기처럼 그 높은 지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낮은 데로 떠나니까 5G, 6G, 뭐 LTE라고 하는 이 통신이 다 되죠.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를 쓰고 이동통신사는 통신을 하고요. 관제탑, 뭐 경로라든지 이런 거 훈련하는 관제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사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쪽, 그 다음에 UAM, 비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착륙장 뭐 이런 식의 형태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비행체라는 게 통신을 해서 내가 똑바른 경로로 가고 있는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항공기에서 쓰이는 기술은 현재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ACAS라는 거하고 ADS-B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ACAS는 항공사하고 항공기하고 항공사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DS-B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어디서 쓴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위를 지나가고 있는 항공기의 실시간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띄워서 볼게요. 저희 회사 거 보면 좋은데. 아까 보셨던 ADS-B가 뭐를 해주냐면, 항공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 출발하기로 목표가 돼 있었고, 실제로 몇 시에 출발했고, 비행기 운항 시간하고, 어떤 비행기를 쓰고 있고, 경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당기고 있고, 속도가 어떻게 되고, 이 경로를 아까 보셨던 그 ADS-B라는 걸 가지고 다 전거를 해주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보안을 목적으로 하니까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클리어 텍스트를 전부 넘어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뭐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 죄송합니다. 이 비행기 7C127에 대한 정보를, 똑같은 비행기 정보를 가지고 여러 대에다가 위치를 찍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비행기에서 봤을 때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자기 정보창에서 보면 옆에 비행기들이 있는 데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어쨌든 클리어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GPS 쪽 관련된 건데, GPS, 글로나스, 베이더, 뭐
요새는 이제 각 국가에서 저렇게 하고요. 와이파이, 그다음에 위성 통신하는 쪽,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상호 간에 내가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드론과 같이 정리해 주는 거, 그다음에 예, 위성 통신이 들어도 있고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됩니다. GPS 시그널을 변조를 하는 거죠. 변조를 하거나 못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를 중간에서 집어넣어서 변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비행기 타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 UAM을 타는 쪽에 사람에 대한 탑승자 정보에 대해서 어쨌든 축척을 하게 될 텐데 얘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제어를 하게 되니까 제어권을 가져간다라든지 뭐 나머지 방식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랬던 게 GPS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건 2012년도에 발생했었던 사고고요. 군인용 무인 헬기가 추락한 적이 저기 예, 영종도 쪽에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송도에서. 얘도 그때 당시 나왔던 게 뭐냐면 GPS의 신호 시그널 제밍이라고 해서 개를 저걸 해서 얘가 예, 드론이 정보를 못 받다 보니까 자기 위치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추락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예, ADS-B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자기 정보를 주는데 이 정보를 줄 때 뭐가 있냐면 요거는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앞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게 들어갑니다. 나는 일반 비행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군용기야 내지는 내가 지금 하이제킹 당했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그거 들어가는데요. 이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이 원격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다른 비행기에서 봤을 때 저 비행기 이상한데 아니면 저 비행기 뭐 예를 들어서 예, 군용기 같아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착륙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UAM이라고 하는 것들이 착륙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버티포트, 버티허브, 버티스탑이라고 하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게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제어 있는 사무실 바로 앞쪽에다가 이제 버티허브를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 나고요. 3조 정도 만들어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기본적인 컨셉은 이건데 얘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비행기가 UAM 착륙을 하면 충전이 돼.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5분 이내에 충전돼야 됩니다. 충전돼야 되는데 전력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면 내지는 통신이나 IT 쪽의 시스템들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됐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되죠. 일단 지금 글로벌 포캐스트라고 하는 이쪽 자료인데 지금 UAM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잡아놓은 거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면 블록체인은 UTM의 비행기 등록과 다중 경로 설정, 공유 및 사용료 지불 등에 활용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 그 경우가 있죠. 노드가 너무 많아서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서로 공유를 하거나 이거가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식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AI 같은 경우는 최적 경로 탐색, 연료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예, 센싱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유행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체 같은 경우에 이슈될 수 있는 건요. 얘가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생길 때 어떻게 될지 즉 쉽게 얘기해서 비정상적으로 돼서 건물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라는 이런 식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그걸 막게 하기 위한 센싱 기술이 들어갈 텐데 예, 센서라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용량 공간이나 기상 등의 연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의도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죠. 도심에 건물이 높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갑자기 바람이 기류가 바람 세게 불거나 이런 경우들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 유해행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기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 기류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비행기가 어떻게 못하고 어딘가 의도치 않게 돌아가는 그런 식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속 데이터, 그러니까 돌아가는 위치에
그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은 자동으로 충전을 보통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이란다. UAM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서 전기차 충전하듯이 이렇게 손대서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착륙을 하면 알아서 충전하는 그런 식 개념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요새 나왔던 거 과충전 오류가 되니까 80%까지 충전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오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충전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 충전이 다 안 되는데 충전됐다라고 표현되거나 이랬을 때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 관제사 없는 이착륙이라든지 휴게 시간에 대한 있는데 자동화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자동차도 모빌리티 쪽에 자율주행 쪽이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의 것들 대응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IoT 같은 경우는 기기 내에 기체 내에 어떤 고장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자동 검지 송출, 비행 중에 상황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인데 각각들이 전부 다 하나씩 저희가 여지껏 보안이라고 했던 것들을 따지고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도 어디서든 발행을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 상관이 없죠. 만약에 앱이나 이런 거 봐서 고장 안 나는데 싼 데 가지라고 하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체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보시는 버티스탑이라든지 버티포트 이런 데 적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가 제대로 적시적소에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데이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잘못된 데이터를 보내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관리 용도의 프로토콜을 별도로 만들어낸 게 OCPP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수급이나 배분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토콜 자체의 문제점은 항공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UAM이라는 게 명확하게 실체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개발하는 단계고 말씀드렸던 다른 것들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단계라 정확하게 이게 문제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저희가 IoT라든지 기존에 신규로 나오는 시스템들을 보면 항상 적어되는 건 전산에서 했을 때는 이게 기본인데 이게 안 지켜지나 했던 그런 식의 접근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증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다른 것과 뭐가 들어와서 충전소에 접근한다라든지 인증하게 된 토큰이 저장되지 않는다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 전송으로 인해서 공격자가 데이터가 가로채는 거. 그다음에 운영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이 됐을 때 악성 코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항공기 날아다니는 기체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운행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충전소에서 과대한 요청으로 서비스 중단이 된다라든지 이런 때 이슈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본적인 대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보안 문제는 아닌데 자료 만들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현재도 여름 같은 경우에 전력 수요가 최대치 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뉴스 나올 때 예비 전력률 몇 프로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5인승, 5인승짜리 기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한 요새 체중되니까 70kg 전달을 봤을 때 420kg 내지는 5톤 이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기체를 움직이는 전기라고 하면 꽤 많은 전기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지라는 그런 식의 이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한 충전 시스템은 얘는 이제 미국 재생 에너지 연구소라고 하는 쪽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요 4단계 레이어 5단계로 만들어서 이런 식의 개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거의 기존에 저희가 네트워크라고 했던 구조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뭐냐면 하나 쪽에서 연구원 분이 만드신 자료로 그냥 써보는데요. 전통 IT 보안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UAM 조종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안, 그다음에 이제 운항사, 공항 운영자, 그다음에 이제
예, 서비스 관리자, 그다음에 관제탑 뭐 이런 식이죠.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가장 큰 거는 네트워크 공격, 디도스 공격이 예상이 되고요. 비행기가 기체가 뜨지 못하게 할 때 그때 생각하는 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들을 전산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기본 인증 쪽에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IoT 쪽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IoT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디도스라든지 서비스 거부라든지 잘못된 데이터 보내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 여지가 있고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애매하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서비스가 되고 기체가 나온 상태면 좀 더 찍어서 보안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원래 이제 올해 말까지 다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안 나올 것 같고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사용자 인증 쪽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항공기 쪽은 항공 날아다니는 기체 이런 쪽에 보면 어차피 이런 개념 공공이 여럿이 쓴다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이라는 거가 별로 필요 없어서 이제 안 했던데 어쨌든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모 자동차에서 하는 거가 자동차끼리 서로 충돌이라든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PKI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마다 인증서를 박아서 서로 통신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ADS-B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식의 것처럼 이동 중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클리어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는 부분 암호화된 통신 쪽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 쓰는 것처럼 백엔드 시스템 쪽 관련돼서는 통상적인 보안을 들어가야 됐고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급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노출, 이것도 패치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패치하는데 그 뉴스에서 뜬 거니까 1년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들을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GPS 스푸핑이나 째밍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그런 드론인데 이게 최근에 북한에서 간혹가다 GPS 째밍 쪽이나 시그널 보내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모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GPS 쪽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게 미국 거를 쓰고 있죠. 미국 GPS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GPS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시그널을 제대로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GPS를 만드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은 IT 시스템 사용 불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량 확대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좀 이게 동일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거면 눈에 띄게 뭐가 문제고 문제고만 설명을 드릴 건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서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게 시스템이 나오면 어쨌든 지금 만드시는 곳 쪽 서비스 제공하는 쪽 이런 쪽이 하려고 노력하는 쪽들이 있어서 다 준비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상공에서 UA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더 안전하게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상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